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명이 얼마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는 90% 이상 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한 좀 문의가 많으셔서 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재수술을 좀 피하고 잘 지내시려면 어떠한 점을 좀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퇴행성 골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운동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여도 평지를 걸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무릎이 쑥쑥 아리고 시큰시큰 거려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증상들이 계속되고 이게 이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최후의 선택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받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65세 이후에 수술을 받게 되고, 그 이전 나이에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회복하는 과정들이 이제 2-3개월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영역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는 매우 좋고, 수술 이전에 있던 통증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많은 어르신들의 퇴행성 관절염의 최종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이제 기대 수명을 볼 때 평균이 이제 81세인데 저희 나라는 83세로 벌써 OECD 기준을 넘어선 상태고요. 2060년도 이후에는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평균값이 이제 90세로 생각한다면 그때는 100세에 가까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 받는 분들이 내가 약이나 이런 걸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세 정말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릎이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잘 걷지 못하는데 버티는 거, 그것을 원하는 건 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가 워낙 발달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무릎의 인공관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의 수명들이 늘어나고 인공관절 받는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 누적된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인공관절의 재수술 율도 사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수명에서는 어느 정도 써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더 쓰시면서 다른 부분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인공관절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것이 실험실에서 아무리 우리가 로봇을 이용해서 걷는 실험을 해도 사실 그렇게 닳거나 아니면 우리 인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인공관절의 현실은 우리 무릎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내에 금속이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없던 물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인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명이 얼마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당신에게 인공관절이 들어갔을 때 몇 년 저희가 딱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균값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대한슬관절학회라는 이제 학회 기준에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90% 이상 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65세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한 85세까지는 90% 이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 10% 이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다. 그 이벤트가 생긴다고 해서 꼭 재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뭔가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을 띄워 드릴 건데요. 특히 재수술을 받는 특히 4가지 경우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균성 해리, 하나는 기구 자체의 마모, 그리고 골절, 인공관절 주변의 골절이든 인공관절 내부의 골절이든 뭔가 이제 뼈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이제 감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무균성 해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균성 해리는 무균,
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균과 관계없이 해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뼈하고 이렇게 인공관절이랑 접합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게 특히 시멘트나 강력한 물질로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헬이 뭔가 이제 이어짐들이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나사로 벽에 고정을 해놨는데 그게 혼자서 스르륵 풀리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릎 모양에 맞춰서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이게 무릎이 빠져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뭔가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내가 뭐 무균성 헬이에요 이렇게 오지는 않고요. 무릎에 물이 차요. 아니면 걸을 때 뭔가 덜그덕거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균성 해리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균성 해리가 수술하고 나서 아주 급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몇 년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나 기본적인 진찰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균성 해리 환자들이 엑스레이에서 인공관절과 뼈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무균성 해리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CT를 통해서 그 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무균성 해리가 맞다 생각하면은 수술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 균이 없다라는 거, 무균성 해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균이 있는 경우에도 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치료 방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가 감염 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균성 해리는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인공관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이렇게 무릎을 열어보면 떨어져서 이게 그냥 덜렁덜렁 거려요. 물론 이렇다고 이게 쉽게 툭 빠지는 것은 아닌데 손으로 밀어도 인공관절과 뼈가 이렇게 착 밀착돼서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떨어져서 덜렁덜렁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체중을 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물이 차고 덜컹거리고 뭔가 오래 걸을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균성 해리는 이렇게 우리가 인공관절이 삽입된 뼈에 주로 코팅처럼 이렇게 발라놓던 시멘트를 다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이렇게 삽입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원래 뼈에 우리가 삽입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수술을 했던 곳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재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골수강내정, 결국 뼛속으로 좀 깊은 심이 들어가 있는 특수한 인공관절을 사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출혈이 조금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균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수술에 큰 어려움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균성 해리는 정리를 하면 엑스레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본다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차거나 덜그덕거릴 때는 이제 무균성 해리를 좀 생각하고, 이 경우에 재수술을 할 때 관절 운동만 잘 되시는 분이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구가 마모되는 경우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타이어 고무가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인공관절은 이제 반영구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코발트 크롬 같은 합급으로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 플라스틱이 끼어 있습니다. 특수 플라스틱이라 하면 일상생활에서 보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폴리에틸렌 제제인데요.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변성이나 이런 거에 강하게 특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썼을 때는 거의 마모가 되지 않지만 우리 몸은 기우뚱하기도 하고 체중이 늘기도 하고 또 따뜻한 36.5도씨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특정 구역에서 압박이 많이 가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단력이 증가된다는데 이렇게 누르는 힘이 한쪽에만 가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인공관절 들어갔던 부분이 굉장히 균형을 이뤄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마모되는 거죠. 마모돼서 이렇게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특히 이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 이제 무릎에 탁 끼워 넣었는데 이쪽이 많이 닳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져 보입니다. 이때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요. 덜그덕 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물이 차는 정도만 있고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되게 되면 닳아버리니까 간격이 오히려 증가되면서 무릎이 덜렁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보행할 때 무릎이 뭔가 힘이 안 들어가고 좀 걷기 어려워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이때 부분 치안술 같은 경우에는 전 치안술로 재치안술을 해주면 되지만 이미 전 치안술이 된 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균성 해리와 같이 전체를 다시 바꿔주는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균성 해리는 뼈에 고정되어 있는 이 임플란트, 인공관절에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이 용이한 반면에 기구가 마모돼서 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기구 자체는 굉장히 잘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잘 타이트하게 잘 삽입이 되어 있다 판단이 선다라면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만 교체하는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행한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기구들이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탁 바꿔주는 것이 되지만 이게 뭐 몇십 년 지났거나 아니 이미 단종되었던 회사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철수를 한 회사라면 그 안에 폴리에틸렌만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게 마모를 이루면서 주변에 연부 조직의 어떤 균형감을 잃어버려서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렵지만 이 뼈에 고정되는 임플란트 자체도 다시 떼줘야 되는데 이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떼는 것이 이제 수술의 결국 관건이고, 이때 떼내줄 때 원래 있는 뼈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잘 떼내줘야 인공관절 재수술 후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접 부위 골절입니다. 사실 골절 누가 오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공관절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무릎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뭐 허리에 통증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눈이 어두운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밤눈이 어둡다 보니까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 턱을 넘다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공관절이 삽입된 상태에서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인공관절이 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관절이 고정되어 있는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형 자체를 이제 학문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관절까지 이어진 건지 관절 밖에만 골절이 돼 있는 건지 그 타입에 따라서 재수술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기존의 인공관절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골절만 잘 붙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임플란트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골절된 경우에는 일단 골절의 유압을 먼저 시킨 이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가장 사실 해결이 어렵고, 이 경우에는 다 제거하고 특수한 종양 대치물이나 아니면 좀 더 큰 인공관절로 이렇게 치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받고 나서는 골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끝에 어떤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재수술을 받는 경우 중에 가장 이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이제 감염입니다. 이분도 인공관절 수술을 잘 마치고 잘 지내시고 염증 수치도 다 정상이 돼서 일상생활을 잘 하셨어요. 근데 비뇨기계 쪽으로 우리가 감염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균이 타고 가다가 왼쪽 무릎에 탁 앉게 됐어요. 양쪽을 하셨는데 왼쪽만 부은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뭐 다치지도 않고 다른 이유도 없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감염이 된 채로 온 거죠. 그래서 뽑아보니 안에 그 고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고름에는 이제 균이 이렇게 동정이 된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아무리 씻어낸다고 사실 해결이 되지 않고 인공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일단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물을 다 제거해 줬습니다. 다 제거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수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균이 죽을 때까지 시멘트를 특수한 모양, 특히 이제 인공관절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멘트에 항생제를 굉장히 강한 걸 넣습니다. 그거를 삽입해 주는 거죠. 이거를 삽입해 주는 이유는 이 국소 부위에 감염을 줄이려는 목적 1번.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만약에 그냥 넣어버리고 뭐 약만 넣어 놓으면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 동안 어떤 공간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그 시간 동안 항생제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주변의 감염도 조절하고 무릎이 더 굳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때부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로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뻣뻣한 시멘트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덜거덕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항생제를 굉장히 이제 투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사 항생제를 쓰다가 나중에 먹는 항생제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감염이 잘 조절된다라면 이 항생제를 다 끊고 나서 충분한 시간, 뭐 우리가 한 6주나 아니면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염증 반응이 특별히 없고 감염이 잘 조절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 시멘트를 제거하고 재치환술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주변에 생겨있는 감염들이 무릎을 싸고 있는 활액막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꼼꼼히 활액막을 다 제거해서 무릎에 최대한 감염의 어떤 소스들이 없도록 하고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또 수술 이후에 항생제도 써야 되고 재활도 아무래도 연부 조직을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염이 된 경우에는 무균성 해리가 아니고 균성 해리가 되는 거죠. 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의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수술의 가장 이제 메인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때 대부분 고령이시고 다른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염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런 재수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는 인공관절을 하기는 했는데 재수술을 피해야겠다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몇 가지 요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균성 해리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옛날 기구보다는 기후가 많이 발전하였고, 특히 우리가 동양인이나 현대 어떤 생활 습관에 잘 맞춰져 나오기 때문에 기구가 발전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기법의 발전, 로봇 수술이나 다른 수술법이 좀 더 정교해지고 정밀해지면 무균성 해리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기구 마모가 되는 그 상태라 이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인공관절을 하셨는데 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균성 해리나 기구 마모 등이 더 잘 올 걸로 생각합니다. 무릎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신전했다가 구부리는 이 두 가지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좌식 생활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이, 원래 무릎도 견디기 힘든데 인공관절은 더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좌식 생활을 피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절은 사실 우리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낙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골다공증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65세 이상, 특히 여성분들,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골다공증을 아주 좋게 하는 골 생성 제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 특히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라면 혹시 만약에 넘어졌을 때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감염은 일반적으로 딱 한마디로 이제 예방하기가 어렵지만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폐렴이나 어떤 비뇨기계 감염이 의심될 때 이것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뭔가 기침이 많이 나거나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혹시 내가 균이 내 몸에 돌만한 사항은 아닌지 체크하고,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이제 면역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감염의 예방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이제 재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수명이 늘고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상 당분간 인공관절 치환술은 늘 텐데, 우리가 인공관절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이 필요한 특징적인 4가지를 알아봤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무릎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인공관절 이후에 물이 차거나 통증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감이 계속된다라면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고 면밀하게 진찰과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인공관절 재수술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구가 많이 개선되고 수술 방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 이후 재수술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잘 치료받아서 개선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